대표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회사 매출도 나쁘지 않고 직원 급여도 밀린 적 없고 거래처 결제도 제때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대표님 개인 통장은 늘 빠듯하지 않으십니까? 회사는 분명히 돌아가고 있는데 정작 대표님 주머니는 그렇지 않은 상황,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보통 대표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회사가 아직 더 커야 하나? 좀 더 버텨봐야지. 그런데요, 저는 이걸 좀 다르게 봅니다.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대표님 몫이 회사 구조 안에서 항상 맨 마지막 순서로 밀려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내 돈을 뒤로 미루겠다고 정한 적이 없는데? 맞아요. 정한 적이 없는데 회사에서 항상 밀려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이 지금 본인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임원이라고 해볼게요. 거기서 제 급여는 나중에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대표님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본인 회사에서는 매달 하고 계시죠. 이번 달은 회사가 먼저다, 직원들부터 챙겨야지, 나는 좀 늦게 받아도 괜찮다. 이게 한두 번 반복되면요, 어느 순간 대표님 보수는 남으면 가져가는 돈이 돼버립니다. 사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대표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책임감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참으면 회사가 잘 돌아가니까, 내가 덜 받으면 직원들한테 더 줄 수 있으니까, 이 마음이 반복되다 보면 대표님 몫은 구조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대표님 한 분 이야기인데요. 기술 기반 제조업을 20년 가까이 하신 분이었고, 매출액은 120억 정도, 장부상 이익도 해마다 10억 안팎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꽤 괜찮은 회사죠.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보수가 월 700만 원이었습니다. 120억짜리 회사를 20년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월 700만 원? 저는 이 대표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대표님이 내일 자리를 비우시고 대표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한다면 연봉을 얼마쯤 줘야 합니까?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소 5억은 줘야 할 것 같다. 이 업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고 본인이 하고 있는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었죠. 자, 봐보세요. 지금 받고 계신 건 연 1억 정도, 본인 역할의 시장 가치는 5억, 4억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대표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빠진 4억이요, 공중으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어디 갔냐면 고스란히 법인의 이익으로 잡혀 있습니다. 장부에는 이익이 10억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 안에 대표님이 덜 받은 4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익은 회사가 잘 벌어서 10억이 남은 게 아닙니다. 대표님 목 4억을 안 가져가셨기 때문에 10억처럼 보이는 거죠. 대표님 보수를 제대로 5억으로 놓고 다시 계산하면 이익은 10억이 아니라 6억으로 내려옵니다. 6억, 이게 대표님 목까지 반영한 회사의 진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님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에이, 어차피 내 회사 돈인데 회사에 있으나 내가 가져가나 결국 같은 거 아닌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걸 대표님들이 진짜 모르세요. 대표님이 안 가져간 4억은요, 법인 이익으로 잡히면서 법인세가 붙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4억에 대한 법인세는 수천만 원일 겁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이 보수로 가져가시면 그건 회사 비용입니다. 비용이니까 이익이 줄어들고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대표님이 안 가져가시면 그 돈은 이익으로 남습니다. 이익이니까 법인세를 더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본인 몫을 참으시면요, 회사가 전략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받으신 그 4억, 그 돈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대표님이 본인 회사에 무이자료 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자도 안 받고 담보도 안 잡고 상환 일정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은행에 4억을 맡기시면 이자가 얼만큼 나올까요? 그런데 본인 회사에는 4억을 그냥 놔두세요. 이자 한 푼 안 받고 그 돈이 일하고 있긴 한데 대표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인세 납부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아픈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나중에 그 돈을 가져가시려면 배당을 하셔야 합니다.
배당은 배당대로 세금이 또 붙죠. 안 받아서 법인세 한 번, 나중에 받아서 배당소득세 한 번, 두 번 맞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참으시면 세금 한 번 맞고, 나중에 꺼내시면 세금 한 번 또 한 번 맞고, 그 사이에 이자는 한 푼도 못 받으시는 겁니다. 4억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돌려받을 때 세금까지 내는 구조. 세상에 이런 대출 조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참을수록 세금이 늘어나고 기회비용은 사라지는 구조. 이걸 아시는 분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대표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적정보수 설계는 절세가 아닙니다. 본인 돈을 본인한테 제대로 돌려주는 설계입니다. 그리고요, 대표님,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수를 적게 잡으면 세금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대표님 노후가 무너집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설계하실 때도 보수가 기준이 되죠. 20년간 월 700만 원으로 잡혀있던 분과 제대로 된 보수로 잡혀있던 분은 은퇴 이후 숫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표님이 20년간 회사를 위해 참으신 그 돈이요, 결국 대표님의 미래에서도 빠져있는 겁니다. 현재도 손해, 미래도 손해, 이중으로 밀려나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보수를 무조건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진 않겠죠. 임원 보수는요, 주주총회에서 정해진 한도가 있어야 하고 정관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업종, 규모, 대표님의 역할에 비춰서 합리적이어야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무턱대고 올리시면요, 세무서에서 이렇게 봅니다. 이거 비용 처리하려고 올린 거 아닌가? 그러면 초과분이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올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세무사랑 같이 설계하셔야 합니다. 얼마가 적정한지, 근거를 어떻게 만들지, 언제부터 반영할지, 이 흐름을 맞춰 놓으셔야 합니다. 대표님, 오늘 이거 하나만 확인해 보시죠. 지금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대표님 보수, 그 숫자가 정말 대표님 역할을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그 보수를 제대로 반영한 뒤에도 회사의 이익이 남습니까? 아니면 대표님 몫을 빼야만 회사의 이익이 남는 구조입니까? 만약 후자라면요, 지금 장부에 있는 찍혀있는 이익은 회사가 잘 벌어서 남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표님이 20년간 참아서 만든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참음에 대해서 세법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만 더 매깁니다. 대표님 몫은 나중에 챙기는 게 아니라 지금 회사 구조 안에 먼저 넣으셔야 합니다. 세무사 신동리였습니다.